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미세먼지 오늘도 심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취재차 중국 대륙을 횡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이 많았고 그보다 더 많은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서쪽으로 갈수록 더욱 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지가 많은 도시라는 안서에 도착했을 때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황사가 가득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 중국인들은 하지만 베이징 쪽 동북부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공업지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비하면 한결 낫다는 것이었어요. 황사와 미세먼지, 그 가운데 더욱 해롭다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공포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일주일째입니다. 위성을 통해 내려다본 어제 지구 대기질 상태는 대한민국이 최악이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입방미터당 200 마이크로그램을 오르내렸습니다. 중국 베이징보다도 서너 배 이상 높았습니다. 중국보다 높았다는 것은 현 상황이요, 중국 탓만이 아니란 얘기겠죠. 어제 이 시간에 출연했던 김병욱 의원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요, 미세먼지 없는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정부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미세먼지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숨쉬기 힘든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오늘 3부에서 반기성 예보센터장으로부터 미세먼지 상황, 전망,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네, 오늘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 벌써 6일째고요. 네네. 역대 최장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역시 역대 최고. 예. 76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매우 나쁨인데, 매우 나쁨이잖아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2배, 15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이상. 이렇게 100 네. 이상이 되는 게 마치 일상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미세먼지도 역시 지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특히 곱하기 2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수도권뿐만 아니고 지금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오늘도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집니다. 예. 부산, 울산 지역이 의외로 상대적으로 예, 미세먼지 영향을 덜 받는 게 좀 특이해요. 좀 신기해요, 저도 보니까. 예. 네. 이게 뭐 전반적인 바람의 방향하고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이낙연 총리가 어제 국무회의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저녁 때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대응 방안을 긴급 보고받았습니다. 정부의 비상조치를 주문을 했는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용량의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정부 지원으로 해서 네네.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조금 빨리 이런 조치를 미리 내려주셨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네네. 이런 생각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3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법안 통과시키자. 예. 이 또 반응 또 굉장히 이분들도 느리시죠. 예. 예. 그런데 또 대책은 또 동상이몽입니다. 네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더 문제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세먼지 의제로 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즉각 열어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비현실적이죠. 시진핑 주석이 응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뭔가 시원한 바람 같은 대안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식 듣고 있으면 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예. 이게 어제 보니까 저도 마트에 가고 이제 한번 궁금해서 둘러봤어요. 공기 정화기가 정말 많이 팔리는지. 예. 정말 많이 팔리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적지 않게 좀 비싸더라고요. 100만 원 안팎이에요. 가격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의외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미세먼지라는 것이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에 대책이 취약한 계층을 더욱더 또 힘들게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역시 양극화가 좀 있는 거죠. 네네. 네.
자, 북한 이슈 여쭤볼까요? 숨겨진 핵시설. 요즘에 분강이라는 지역 명칭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지금 급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협상 테이블에 올린 또 다른 핵시설. 당초에는 강선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예. 그런데 영변 핵시설 북서쪽에 위치한 분강으로 이제 다시 알려진 겁니다. 네네. 지하에 있고 규모도 영변 핵시설보다 크다는 거죠. 처리 규모가 일단 크다는 겁니다. 예. 국방부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분강은 영변 지역 내에 있다. 그런데 영변 지역 내 모든 것이 다 핵시설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분강은 핵심 시설로부터 이격된 지역에 위치한 지명이고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추정 상황으로 알고 있다. 네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해서 한 발언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분강 안에 영변 핵시설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방부하고는 좀 다른 설명이죠. 네네. 분강 안에 영변이 있는 건지 영변 안에 분강이 있는 건지 이게 좀 설명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서 뭐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당국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서훈 원장이. 한미 군사당국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국방부가 여기 해당하는데 예. 국방부와 국정원의 설명이 다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네. 이게 중요한 의미가 결국엔 영변 플러스 알파에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거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미국도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한 거로 봐서는 네네. 별개의 시설로 지금 일단 인지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이 국방부 설명을 들으면 영변 안에 분강이 있다라고 하니까 또는 국정원의 설명에 따르면 분강 안에 영변이 있다고 그러니까 네네.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개념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뭐 이런 차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서울이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느냐 수도권이 서울에 포함되어 있느냐. 네네. 네, 뭐 둘 중에 하나가인 것 같긴 합니다만. 예, 네. 좀 헷갈리는데요. 한번 그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사법농단 관련 수사 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번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네네. 여기에 성 부장판사가 포함이 된 겁니다. 혐의가 뭐냐? 2016년 4월 정은호 게이트 사건에 법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니까 신광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시를 받고 검찰에 영장 청구서 내용을 유출했다. 이건데요. 예. 자유한국당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 식구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식 아니냐. 네네. 조폭 영화 같다. 예. 결국 2심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다라고 지금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 추가 기소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반응인가? 정작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제외를 시켰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선별적 공소 아니냐. 예. 또 이 성부장 판사는 그 법원에 신변 보호를 또 요청을 했잖아요. 예. 지난번 재판 직후에. 예. 그래서 이 성부장 판사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이분도 잘못한 게 있으면 죄를 묻는 것이 맞으나 예. 너무 이게 약간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 좀 몰아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네네. 느낌도 없잖아 듭니다. 또 한편에서는 보면 사법농단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재판인데 또 특정한 사람한테 또 너무 집중적으로 언론이 관심을 갖는 거 아니다. 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네.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간 유착 의혹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뭐 경찰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더욱더 커지지 않겠어요? 예. 그런 문제 이제는 없는 줄 알았는데 예. 70년대 80년대 뭐 조폭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일이 지금 벌어진 네네. 거 아니겠어요? 네. 경찰관이 뭐 돈을 받고 뭐 사건을 봐주고 뭐 말입니다. 이런 예. 식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번 수사가 과연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예. 의문을 또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마약류 투약 유통 혐의고 현재 이런 혐의로 지금 10여 명 정도가 입건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데 아직 경찰 유착 관련자 검거는 없습니다.
유착고리로 등장한 강모 전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또 검찰이 반려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보완을 더 해서 가져와라 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좀 미진했다라고 검찰 쪽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예.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찰 조사가 약간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당연히 나오는 거고, 이런 속에 가수 승리 씨 성접대 의혹 관련 문자를 제보한 제보자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에 증거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예. 예. 자, 이건 또 무엇이냐? 이거 역시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도 어제 급기야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마약 유통과 성범죄, 업주와 경찰의 유착 등 여러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 네네. 혹시라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다면 어떤 사태가 닥쳐올지 비상하게 각오하고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 네네. 경찰에 주문을 하신 거죠. 이게 보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여기에 얽혀져 있는 사안들이 마치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그렇습니다. 얼마 전부터 한다. 예.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에서 3월 7일 개회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 처리에 아쉬움이 컸습니다만 국회 활동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오늘 출발 새 아침 1부, 2부에서는요. 좀 다른 형식의 대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 이슈와 관련해서 관계자들을 좀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가운데에서 너무 지나칠 정도의 유명 정치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뭐 키워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엽기 행각, 강제 입원, 남매 혹은 형제의 다툼. 대략 뭐 기사를 쭉 쫓아오신 분들께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구나 짐작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같은 이면에 있는 부분이 단순히 어떤 팩트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말이죠. 왜 이럴까? 심리적으로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뭐 예를 들자면 정신과적 분석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련해봤습니다. 본격 정치 심리 분석. 심리적 궁금증 해결해 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손석한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늘 거침없는 입담을 펼쳐주고 계시는 양지열 변호사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 나누기 전에요. 두 분 모처럼 출발 새 아침에 좀 출연하셨는데 오시는 게 미세먼지 괜찮으셨어요? 박사님? 며칠 동안 하도 익숙해져서 그런지 오늘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왔습니까?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요즘 피부가 따가움을 느껴요. 실제로 좀 느끼세요? 그렇게? 느낌 코도 아프고 그러니까 뭐 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네.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도 담배를 하루 6개 피 정도 피울 정도로까지 지금 같은 느낌. 심각한이라고 하더라고요. 버클리 얼스에서 나온 계산법에 따르면 그렇다고 예. 합니다. 지금. 글쎄 말이에요. 이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차원의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그 얘기는 말이죠. 제가 도입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여러 가지 핫한 이슈 가운데에서 이 공감에 대한 부분,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 이걸로 좀 말문을 좀 열어보고자 합니다.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손 박사님께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감이란 말 그대로 함께 느끼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네네. 거기서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조금 생각이나 행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화가 나 있으면 화난 감정을 알아서 내가 그 사람의 화난 이유를 좀 들으려고 애를 쓰고 네네. 자신의 행동을 조금 낮추고요. 또 상대방이 슬퍼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로도 해주고 물론 예. 상대방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능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치인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걸 읽어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인데 공감 능력이 참 훌륭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면은 누구를 좀 꼽으시겠습니까? 글쎄요. 특정한 분이 떠오르질 않는데 정치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감 능력과 정치인들의 공감 능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1대1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네네. 정치인이란 어떻습니까? 사실은 막연한 대중일 수도 있고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감 능력이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께 느껴지는 공감 능력과 정치인들의 공감 능력은 그냥 어떻게 보면 대중 앞에서 말하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공감인지 아니면 자신의 예를 들어서 정치적 이득이나 예컨대 표를 의식한 공감인지 사실은 구별하기 모호할 때가 좀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신임 한국당 대표로 선출된 황교안 대표가 각 당 이제 대표들 또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얘기를 했더니 이정미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준비된 발언이라면은 나쁜 거였고 그렇지 않다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치인을 지목해서 또 그렇게 얘기한 건데 양 교수님께 이 공감 능력이 좀 탁월하다고 느껴지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특정인을 가리켜서 공감 능력이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를 또 지켜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추켜 세우기보다는요. 요즘에요 정치인분들이 이거는 뭐 대중들의 어떤 지지 공감하는 것들을 표출하는 것은 뭐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한 일이긴 한데 최근에 좀 진영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심해지면서 일종의 혐오를 부추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국민들 중에서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끌어내려고 자꾸만 하는 나머지 막말 같은 것들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막말들을 또 받아서 뉴스처럼 만든 다음에 대중들이 그걸로 또 분노를 하고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쪽으로 자꾸 정치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양극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갈등으로 국면을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황교안 시침 대표에 관해서 이정미 대표가 정의당 대표가 얘기하신 건 그거죠. 이제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서 사실 그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이 이제 그 아주 아픈 부분이에요. 아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꺼내서는 안 될 얘기를 사실 꺼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 못 하시고 오셨어요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근데 최근에 손 박사님 쓰신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었는데 상대의 다른 점을 인정을 할 때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 하신 글을 읽으면서 저는 공감을 했는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부분이 특히 정치권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공격을 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걸 인정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는데 정치적 상황에서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서로 이렇게 각을 세우고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툼의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이제 공감이 상대편의 공감을 잘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 편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맞아. 나도 저렇게 싫은데 미운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똑같이 말하네. 그러면 내 편을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편가르기 면에서는 한쪽의 공감은 분명히 성공하는 것이죠. 아, 그렇죠. 왜 하필 좋아하는 쪽으로 못 들고 그렇게 미워하는 걸로 서로 끌어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것이 칼 슈미트가 그렇게 했나요? 정치란 남과 나를 가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정치 프로파일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심리를 정치와 연계시켰을 때 첫 번째 이슈 좀 남동생의 엽기 행각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것은요. 손혜원 의원 관련된 이슈예요. 양 변호사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손혜원 청문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난망이라고 보여요.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이제
어제 마침 그 검찰에서 그 창성장을 비롯해서 자택이라든가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부분 그 손혜원 의원이 뭐 직권남용에 대한 이익 충돌이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네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도 아닌데 이거를 청문회를 열어서 지금 말씀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미워하는 마음들이 부풀어 있는 상황에서 네네. 공격만 난무할 것 같다. 정치적인 공세만. 그러면 그 자리를 빌어서 청문회라는 이름을 불어서 각종 의혹들을 막 터뜨릴 경우에는 여권 입장에서 또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전국을 끌어나가는 데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 지지율만 떨어뜨리는 일이 될 텐데 형사적으로 명확하게 가려질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굳이 청문회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청문회라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판이 돼야 되는데 의혹만 더 부풀려지는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시잖아요. 기다리자고 할 것 같다는 거죠. 수사를. 근데 이제 보면 최근에 며칠 전부터 이게 굉장히 그 인터넷상에서 아주 굉장히 큰 화제였었어요. 소위 말하는 제도권 언론에서 나오는 뭐 빅 이슈는 아니었었는데 그 손혜원 의원 남동생이 아주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런 뭐 사진이 나오고 그래서 야 이것은 그냥 웬만큼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갈 수 있었을까